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기법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먼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지요. 다음은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할인 현흐름 분석법,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할인 현흐름 분석법 대표기법 세 가지가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이 있다. 다음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에는 단순 회수기한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림셈법에는 승수법, 수익률 법이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비율 분석법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23페이지예요. 4번 챕터 비율 분석법이다 나와 있죠.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12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챕터 별표 12개 해두시고 여러 가지 비율이 나와 있지만 모두 우리 시험은 출제 대상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LTV 대부 비율이라는 거죠. 다음 부채 비율, DCR 부채 감당률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먼저 LTV라는 게 있어요. LTV. 자, 우리 시험도 당연히 LTV는 일편도 많이 드는 겁니다. 영어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L은 뭡니까? 론, 돈 빌리는 뜻이죠. V는 뭡니까? value.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LTV는 돈 빌린 비율이에요. 뭘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이다 이 표현하겠죠. 다음은 대출 비율이다. 다음은 융자 비율이다. 다음은 저당 비율이다. 다음은 담보 인정 비율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LTV는 뭘 이야기합니까? 돈 빌리는 비율이다. 뭘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리는 비율이다 생각하시면서 돈 빌리는 거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표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어떤 용어로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다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 시험은 또 이렇게 표현되죠. 대부 비율이란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그럼 이제 우리가 LTV는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LTV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또는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갑시다. LTV가 5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LTV가 50%면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50이다. 다음 LTV 80%예요. 그럼 80%인데 부동산의 가치를 100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 자, LTV 90%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90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LTV가 50%에서 80%, 90% 이렇게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만큼 어때? 대출 어때? 많이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 대출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도 대출을 많이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때?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LTV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도려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럼 남의 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래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지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결국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참, 금융적 위험은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LTV 높을수록 또 남의 돈 많이 쓰니까 이래서 얻게 되는 어때?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은 LTV가 높여서 남의 돈 많이 쓴 거죠? 남의 돈 많이 쓰니까 당연히 어때? 부채 비율도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LTV가 5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LTV가 50%면
부담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5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100 중에 50은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이다. 할 수 있겠죠. 남의 돈이다. 따서 타인 자본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50%다. 알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보세요. LTV 50%는 이야기는 부담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50이다. 100 중 50이 남의 돈이에요. 그럼 타인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다. 알 수 있겠죠? 50%다. 결국은 LTV는 뭘 알겠습니까?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시고, 그럼 자, 타인 자본 비율이 50%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프로 될까요? 당연히 5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때 타인 자본 비율을 자기 자본 비율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눕니다. 자,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다음,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보세요. 자기 자본은 뭐가 됩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자, 타인 자본은 뭡니까? 부채 또는 저당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험에 여기가 또 답이 됐습니다. 지난 시험은 또 이렇게 또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OX. X. 잘못됐죠? 자, 다시 보세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X. 잘못됐죠? 항상 우리가 분모, 분자 관계 때 있는 방법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이땐 뭘 먼저 읽습니까? 분모. 그리고 분자. 이렇게 읽는 거죠? 따라서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지요. 그죠? 이걸 지난 시간 말 바꿔가지고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우리 출제 기준에 분모, 분자하면서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읽는 방법이 연습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채 비율은 이처럼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부채 비율이 되겠지요. 현재 부채 얼마입니까? 약분은 1이 되겠죠? 곱하기 100하니까 100%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도 이미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자기 자본 수율 구하는 공식 우리만의 비법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본 수율 어떻게 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차라는 거 타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랑 같이 탄다 했습니까? 자기랑 같이 탄다. 그래서 이는 자기 자본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총차 탈 때는 먼저 들어가서, 매너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면 문을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같이 이해를 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LTV가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럼 자, 여기 있어요. LTV 50%라는 이야기는 LTV는 뭘 이야기합니까? 타인 자본 비율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 비율이 얼마예요? 50%다.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뒷부분 전체 이제 타자 이 부분 있죠. 타자 이 부분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LTV가 80%예요. 그럼 LTV는 뭘 알아야 했습니까? 타인 자본 비율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LTV 80%라는 얘기는 타인 자본 비율 몇 프로입니까? 80%.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20%가 되겠다. 그래서 타자 생각하시고 선화 그으면 부채 비율이 된다. 약 보니까 4네요. 곱하기 100하니까 40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다음 이제 LTV 90%입니다. 90%는 얘기는 타인 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90%. 이제 LTV는 타인 자본 비율을 말한다 그랬지요. 90%.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10%가 되겠죠. 선화 딱 그으면 부채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약분의 9죠?
곱하기 100 하니까 900%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LTV가 50%면 부채비는 얼마 됩니까? 100%. LTV 80%면 부채비는 어때? 400%. LTV 90%면 부채비는 어때? 900%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V가 이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도 어떻습니까? 예,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알 수 있겠죠? 왜? LTV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예, 생각하시고 우리는 LTV, 부채비율 때 한꺼번에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에서 지난 시간에 또 이런 계산 문제 나왔죠. 사실 계산 문제도 아니죠. 예, LTV 50%일 때 대부분 LTV 50%일 때 부채비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LTV 50%면 당연히 LTV는 뭘 이야기합니까? 타인잔비율 50%니까 자기 잔비율도 50%다. 약분은 1이니까 부채비는 얼마 됩니까? 10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LTV 그리고 부채비율 다 말씀드렸죠? 다음 세 번째로 DCR이라는 게 있습니다. DCR. 자, DCR은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보세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부채는 뭘 따릅니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보자는 이야기예요.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플로차트 한번 그려봤죠? 그런데 첫 글자서 어떻게 되었어요? 가, 공, 기, 유, 영, 순, 예,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주 빼주고 기타 수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죠. 역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흐름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이제 부채 감당에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는 이 프로젝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살펴보겠다냐.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차트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비교한다냐. 뭐가? 순 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부채 감당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 부채 감당률은 1을 기준합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 크다는 이야기예요. 1보 크다는 이야기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 어디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순영업소득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내가 벌어든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하다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작으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어때? 자, 순영업소득이 부채에서 더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채에서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리금 지불이 충분치 못하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 또 완전 단골면이에요. 지난 시험은 무려 이게 한 문제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 한두 시는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튼 부채 감당률이다. 이건 뭡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 지표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부채는 뭘 이야기한다? 부채 서비스. 뭐가 비교합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한 지표다. 쓴 얘기 선화 딱 그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 작으면 어때?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은행들은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걸 요구할까요? 작을 걸 요구할까요? 클 걸 요구하겠지요. 그래야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1보다 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여튼 금융이 상당히 발달하죠. 그래서 그날은 부채 감당이 1.2가 넘지 않으면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예, 그날은 기준이 1.2예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채금리 1보 작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겠지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금리 1보 크면 어때? 돈 빌려주겠다. 1보 작으면 빌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돈 빌려주고 그에 따른 뭘 받습니까? 이자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은행이 돈 빌려는 자체가 어때?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 자, 투자할지 말지 판단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타당성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측정하는 지표란 이야기예요. 부채는 뭘 얘기합니까? 부채 서비스. 뭘로? 순이 없어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측정 지표에서 기준은 얼마입니까? 1. 그래서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래서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비율 분석법 여러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LTV, 다음 부채 비율 DCR이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 네, 이 이유도 뭐 영업 경비 비율이다, 채무 불이행률이다, 총자산 회전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오류 가셔서 다룰 부분이다. 일단 세 가지만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네, 이분들만 잘 정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타당성 분석기법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 같은 타당성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타당성이 없다는 어때? 투자에서 기각되겠죠? 타당성이 있다로 판단하면 투자를 어때? 채택을 하겠네요. 채택해서 결국은 어떤데?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론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만큼 지하시험 뭐 8문이 나왔죠? 출제문서 많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게 느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과정에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5, 6 과정 때 할 내용은 어때? 그리 많이 추가가 안 될 겁니다. 3, 4월 때 많은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를 보세요. 자, 229페이지 시간 이제 예시 문제들이 나와 있죠. 대체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찍어드린 문제만 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보세요. 1번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 4번, 5번, 6번, 8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9번. 여기까지만 한 번쯤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투자론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2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5페이지는 이제 5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인데 지금부터는 금융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 이 파트도 출제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 5개 동안 금융론 이 파트는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4문제 나왔지요. 여름실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에 사실 4문제 아주 적은 문항이 출제된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금 더 많은 5문제 썼대 6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의 의의다. 부동산 금융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은 뭐의 약자입니까? 바로 자금 융통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다. 이 줄여서 어때?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자금을 융통한다 했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은 어때? 대출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용어가 혼동이 돼버리면 금융은 어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으로부터 1억 주택담보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차입자. 그럼 자, 주택담보출해준 A 은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 빌린 사람이 뭡니까?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이 어때? 대출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어때? 대출자 역할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 금융이라서는 자, 우리 금융은 원래 자금 융통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동산 금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지요. 토지 금융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 되겠죠. 다음은 주택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주택 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금융을 크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현실로 대부분 이루고 있는 건 토지 금융입니까? 주택 금융입니까? 주택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주택 금융 여기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대부분 문제가 주택 금융 이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주택 금융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시험 주택 금융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 금융. 또 하나는 주택 개발 금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은 말 그대로 보세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실수요자다. 할 수 있겠죠. 실수요자서 주택 소비 금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개인이란지 가게 또 특히 무주택 사민 이와 같은 실수요자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겠다 쓰겠죠. 이 시험 주택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야. 또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준택을 개보수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돈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서 절대 그냥은 안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 담보출이다.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는 넓게 보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죠. 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 기법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 이렇게 배웠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저당 대부다 또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을 저당 대부,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주택 담보대출에 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만기가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라는 거죠. 10년, 20년, 30년처럼 만기가 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기. 다음 주택 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이자율은 높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다 해서 저리.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은 큰 특징이 있다. 뭡니까? 장기 저리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출금이 있지요. 대출금. 자, 쉽게 내가 주택담보서 1억 대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금은 나이가 일시불로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환하는 방법도 여러 있겠죠. 원금 자체를 1억 이 원금 자체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매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느 게 더 일반 형태일까요? 분할 상환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겁니다.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개발업자, 건설업자 같은 공급자가 위해서 이루어진다 쓰겠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건축 대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도 크게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보니까 주택금융 이 자체는 수요자만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은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주택금융 이러니까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더란 이야기예요. 어떤 밑에 사람들의 내 집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 또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 이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에서 이제 주택금융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원리보다도 정책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게 낮추겠다. 이처럼 정책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고, 주택금융은 일반 금융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주택담보주의다 뭡니까? 장기저리지요. 일반 금융은 다르다. 그러니 특수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금융 이 자체가 사실 특수금융이에요. 주택금도 특수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주택금융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기능 나오면 뭘 떠납니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주택금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택금융 제도가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주택을 이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총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총 5억이 필요한데 내 호점을 탈탈 털어보니까 3억밖에 없어요. 호점을 털어보니까 3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인데 구매력이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참 사고자 하는 마음인데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재 수요다. 이렇게 표현했죠. 잠재 수요다. 이때 이제 취득하자 하는 이택을 담보로 해서 2억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면 이전 때 내 돈 3억에다가 2억 대출해서 합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5억. 구매력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그래서 이 융자금 이 자체는 구매력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 갖추자. 그럼 사원의 마음도 있고 구매력도 갖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수요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 수요를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용어 정리합시다.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 주택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주택 수요인데, 자, 먼저 우리 이해합시다. 주택 수요는 결국 부동산 수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배웠어요. 부동산 수요는 잠재 수요입니까? 유효 수요입니까? 유효 수요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니까 유효 수요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 수요는 결국은 유효 수요가 된다라는 이점. 유효 수요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고소 계층이 되겠지요. 자, 이처럼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어서 유효 수요가 할 수 있는 중고소 계층 이상 또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 말합니까?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 수요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같은 저소득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저소득 계층이 있더라. 그럼 처음 보세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이 같은 저소득 계층도 주택에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주택 소요다. 이렇게 주택 소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소요다. 자, 맞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주택 수요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유효 수요죠. 따라서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맡겨놔야 시장 원리에서 주택 공급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주택 소요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잖아요. 그럼 유효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수요는 어찌 보면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고 주택 소유는 뭡니까? 형평성을 강조한 개념이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와 관해서 우리 시험 또 이렇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자체가 결국은 자 주택 수요를 위한 성격이 강할까요? 주택 소유를 위한 성격이 강할까요? 주택 소요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나 이것도 출제된 지문이고요.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이제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자, 일정 부분만큼은 소형 평형을 짓도록 의무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사례도 결국은 주택 수요를 위한 겁니까? 소유를 위한 겁니까? 소유를 위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또 이제 이런 질문도 출제했죠. 자, 주택 소유와 주택 수요는 어때? 동일한 개념이다. OX, X,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소유, 주택 수요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주택 수요는 결국 뭐라 합니까? 부동산 수요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효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주택 소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 소요는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없는 계층이죠. 그렇지만 주택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면서 일통해서 주택 소요를 자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면서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인 주택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동에서 어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결국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어떻습니까? 기여를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처럼 이제 주택 금융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때?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도 어때?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 때문에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입주자 저축이다. 이런 상품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입주 상품 4가지 있었죠. 청약 예금 들어보셨죠? 청약 보험, 청약 저축, 청약 종합저축 4가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4가지 상품이 단일화되어서 신규 가입은 오로지 딱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 하나만 딱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럼 기존에 가입돼 있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 상품 어떻게 되시가?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효력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만 신규 가입은 안 된다 뿐이에요. 신규 가입은 딱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다.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제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상품이었을 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견이에요. 사견. 정부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돈을 좀 뜯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그 흔적이 역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역력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미성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럼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뭡니까? 자녀들의 주택 마련은 아주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애들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 애들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마다 저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 고민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미성년자 이들을 어때 저축하면 되면 그만큼 어때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생각하는 거죠. 대단한 발상이에요. 저는 혼자 사견.
석연, 네, 석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뜯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결국 미성년자 이걸 딱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 통장 가진성일 때 1,000만 명 넘어서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어찌 보면 1,000만 명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겨우 청약 통장 의미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부 정책에 협조한 뜻으로서 매 월마다 어떻습니까? 애들 둘이 있으니까 꼬박꼬박 2만 원씩 넣어드리고 있다.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도 어때요?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혹시나 열이 나면 이상품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상품이 이자율이 어때요? 일반 정기예금금리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수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현재는 가입 가능한 딱 하나다.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드린 게 결국 청약 종합저축은 어떻습니까?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어요. 다만 1인 1계좌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처음 주택금융 제도니까 결국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에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주택금융은 수요자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사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례 봅시다.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양시켜. 1선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택금융을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출도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을 확대해서 대출 더 많이 줘서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키기에 따라서 침체 경기를 살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이 돼 있어요. 그럼 과열됐으면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선 주택금융을 축소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주택의 경기를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도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 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되고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 일종에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주택의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등등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택금리 기능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보세요. 자, 235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다 설명드렸죠.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시고 사실 우리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금융의 줄 이런 건 뭡니까? 주택금융이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금융 이 표현 자체가 주택금융을 의미한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챕터 보세요. 2번 챕터 시간 부동산 금융의 종류다.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다음은 237페이지 봅시다. 자, 237페이지는 3번 챕터 주택금융이다. 여기도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으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2번 챕터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해 소개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5학년 때
설명을 좀 드릴 내용들이에요. 그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교재 2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8페이지는 부동산 저당 대출이다 나와 있죠? 저당 대출. 근데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많은 제도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일단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크게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했죠. 현실로 대입을 이루는 건 뭡니까? 주택금융. 그럼 주택금융을 다시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 우리 관심은 지금 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바로 이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소비금융, 자, 여기에 관심이 많다 생각하시고, 결국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게 어때요? 우리 교재 2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 시는 저당이다. 이미 우리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양으로 1번.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뭐라 합니까? 저당. 모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으로 2번. 참고만 하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챕터 보시면 저당 대출의 위험과 이자율까지 나와 있죠. 자, 이분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 교재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요즘 이제 경제학자들이요. 경제학자들이 금리 결정이론이다. 즉 이자율 결정이론 이걸 발표할 때는 대체할 때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것도 가정하에서 이자율 금리 결정 발표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물가도 때 금리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의 식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식이지요. 자, 이자율, 명목금리 같은 게 되겠죠? 명목금리는 실질 이자율이다. 실질금리 같은 게 되죠? 자,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또는 예상 인플레이율을 가산한 값이다. 이 식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야. 누가? 피셔가. 피셔는 경제학자가. 그래서 이 식을 흔히 이제 피셔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실질 금리가 2%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 그럼 실질 금리가 2% 일정한데 예상된 인플레가 3%입니다. 그럼 이걸 더해주면 명목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5%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실질 금리는 2% 일정한데 인플레율이 이제 5%라는 이야기예요. 5%. 뭐 더해주니까 자, 명목금리 얼마 됩니까? 7%가 되겠죠. 그럼 이따 보세요. 지금 실질 금리가 일정하다로 가정한다면 자, 인플레율이 2% 상승하니까 명목금리도 정확히 얼마입니까? 2% 상승하더란 이야기예요. 상승하더라. 자, 보세요. 실질 금리가 일정한 가정하에서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어때? 변하더라. 그 이야기 있지요. 자, 역으로 현재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실질금리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금리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할지도 실증 분석 여기에 나면 인플레는 어때?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더라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봤어요. 실증 분석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국 어때? 실증이 변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이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금리가 일정하다 가져간다면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어때? 명목금리는 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실질금리 변화도 인플레 이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플레가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피셔 효과는 인플레가 어디입니까? 명목금리. 실질은 아니에요. 네, 자, 인플레가 어디에?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식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이 식을 통해서 실질금리를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율, 실질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이 값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가 반영된 후에 금리가 뭐가 된 겁니까? 명목금리. 자, 인플레가 반영되기 전에
금리는 뭡니까? 실질 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명목 금리는 명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명목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피셔 방정식, 피셔 효과 여기까지는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고정금리 상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